항상 배우기를 즐기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혁신이나 미래 기술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짝이는 실리콘밸리의 연구실이나 맞아요. 끝없이 늘어선 서버들, 아니면 세상을 바꿀 새로운 인공지능 코드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와, 이게 바로 혁신의 최전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하,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가슴 뛰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실은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AI 혁명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숨겨진 심장이라면 어떨까요? 와, 일상의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최첨단 기술의 생명줄로 변하는 순간이네요. 전기나 가스 같은 유틸리티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엔 잊고 살다가 불이 꺼졌을 때만 그 존재감을 느끼곤 하는데 지금 이 시장의 이면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할 자료는 2020년 3월 22일 티커 리뷰, 즉 티커 리뷰 블로그에 올라온 아주 상세한 리포트입니다. 네, 제목이 꽤 직관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방어주 섹터 ETF인 XLU 분석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주식시장에서 늘 가장 지루하고 뻔한 피난처로 취급받던 유틸리티 ETF가 대체 어떻게 AI 기술 혁신의 핵심 수혜주로 부활했는지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맞아요. 당장 현지 진행 중인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이 ETF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입니다. 자료가 꽤 방대한데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 XLU라는 상품이 정확히 뭔지 그 뼈대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XLU의 스펙을 보면 일단 역사와 규모 면에서 정말 압도적입니다. 오, 얼마나 오래됐길래요?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즉 SSGA의 SPDR 브랜드로 무려 1998년에 상장됐어요.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와, 1998년이면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운용자산 규모, 즉 AUM도 약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250억 달러요? 네, 동종 유틸리티 ETF 중에서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압도적인 1위 상품입니다. 2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충 35조 원 정도 되네요. 엄청난 규모인데 저는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숫자가 사실 규모가 아니었어요. 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용 보수가 불과 0.08%더라고요. 다른 비슷한 유틸리티 ETF들의 평균 보수가 보통 0.34%에서 0.39%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거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요. 1만 달러를 넣어도 1년의 수수료가 8달러밖에 안 나간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비밀이 바로 철저한 패시브 복제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패시브 복제 전략이요? 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저 주식은 팔아야 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고 팔고 하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만큼 거래 비용도 늘어나고 매니저의 인건비도 비싸집니다. 그런데 XLU는 그런 자위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해요. 아, 펀드 매니저의 감을 안 믿는군요. 맞습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대형 유틸리티 종목 31개에서 33개 정도를 그냥 그 지수가 정해준 비중대로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리사가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느라 막 연구비를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마트에 가서 누군가 정해준 장보기 리스트대로 물건을 싹 담아오기만 한다는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수 구성 종목의 95% 이상을 그대로 복제해서 보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잦은 매매가 아예 발생하지 않죠. 아, 그래서 수수료가 그렇게 싼 거였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성을 얻는 동시에 매매 수수료라는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청취자님들이 이걸 장기 투자로 가져가실 때 장기로 가면 그 차이가 꽤 크겠는데요. 엄청나죠. 이 0.몇 %의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복리 효과의 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수료가 싸다는 건 진짜 확실한 장점이네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57%에서 58%를 차지하고 있던데 네, 상당히 집중되어 있죠. 말 그대로 유틸리티 업계에 체급 큰 헤비급 챔피언들만 모아둔 거네요. 배당 수익률도 2.4%에서 2.7% 수준이고 매년 3에서 4%씩 꾸준히 배당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가 좋든 나쁘든 밥은 굶어도 스마트폰 충전은 해야 하고 여름에 에어컨은 틀어야 하잖아요. 안 틀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필수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니까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 게 당연한 구조인 거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 안정성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섹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찾아 유틸리티로 몰려들었죠. 일종의 피난처였던 셈이군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2026년의 주식시장이 이 지루한 고지서에 열광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방어라는 특성에 성장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하나 더 장착됐거든요. 아, 방어준데 성장도 한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엄청나게 흥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전기만 고치고 전봇대 세우는 회사들이 대체 어떻게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건가요? 그 이면에는 낡은 인프라의 한계와 최첨단 기술의 폭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기술의 폭주요? 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전환. 이 세 가지 거대한 트렌드가 한꺼번에 맞물려 버린 거예요. 와, 셋 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가 10%에서 최대 2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나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사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지난 수십 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전구를 LED로 바꾸고 가전제품 효율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전기를 덜 썼거든요. 아,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산업을 단순한 전력망 유지 보수에서 AI 시대의 필수 동력원으로 구조적 전환을 시켜버린 거죠. 저도 어디서 본 기억이 나요. 우리가 구글에 단순 검색 한번 할 때 들어가는 전기랑 챗GPT 같은 AI 모델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답변을 받아낼 때 들어가는 전기의 양은 아예 단위부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AI가 답변을 생성한다는 건 그냥 구름 속 클라우드 공간에서 일어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면 뭐죠? 현실 세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수만 개의 반도체가 엄청난 열을 뿜어내며 연산을 하고 그걸 식히기 위해 또 엄청난 전력으로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철저한 물리적 과정입니다. 아, 냉각하는데도 전기가 엄청 들겠네요? 그렇죠. 결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어도 전기를 끌어올 수 없으면 그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리포트가 짚어준 핵심 보유 종목들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던가요? 비중 1위인 넥스테라 에너지가 무려 13.4%는 차지하는데 이 회사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1인자잖아요. 네, 친환경 에너지의 거인이죠. 그리고 6.9%를 차지하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원전과 전력 도매 분야의 강자고요. 즉, 빅테크 기업들이 무조건 친환경 전기를 미친 듯이 원하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가 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틸리티 기업들이 쥐고 있는 전력이 곧 기술 패권의 핵심 인프라가 된 겁니다. 기술 패권의 인프라. 멋진 말이네요. 예전처럼 동네 가정집에 전기 파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초대형 고객들과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받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유틸리티 회사들이 AI의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스토리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적인 장벽이 있지 않나요? 어떤 장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주 규제 당국의 통제를 엄청나게 받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까요. 빅테크들이 전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마음대로 막 전력 요금을 50%, 100% 올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규제 때문에 성장성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전통적인 유틸리티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규제 리스크죠. 네, 분명히 걸림돌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 AI 전력 수요 폭발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조금 결이 거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회사들을 볼까요? 네네. 이들은 규제를 빡빡하게 받는 일반 소매형 전력 시장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소매 말고 다른 시장이 있나요? 네, 가격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시장, 즉 전력 도매 시장이나 빅테크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전력 구매 계약, 일명 PPA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정집 전기요금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묶여 있을지 몰라도 네,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팔아넘기는 거대한 규모의 전력은 기업 대 기업으로 협상해서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낡은 전봇대인 줄 알았더니 최첨단 실리콘밸리의 심장과 직접 연결된 아주 두꺼운 파이프라인이었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XLU를 사는 것이 겉으로는 아주 지루한 방어주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방어주의 탈을 쓴 숨겨진 AI 기술주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와, 진짜 반전 매력이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당장 내일 엑셀류 풀매수 가야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AI라는 폭주기 관차가 영원히 달릴 것 같죠.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거대한 제동이 걸립니다. 네, 매크로 상황이 갑자기 급변했죠. 맞아요. 바로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거든요. 리포트에 기록된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결코 장밋빛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훌륭해도 단기적인 거시경제의 판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리포트가 전하는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네,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좌우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팩트 그대로만 객관적으로 청취자님들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팩트 위주로 봐야죠. 2월 28일에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무력 충돌이 현재 2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창 진행 중인 이슈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재개하지 않으면 이란의 주요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미국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겠다며 맞대응 발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원유와 에너지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핵심 동맥인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국제유가가 무려 40% 이상 폭등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전쟁 초기의 시장의 반응은 아주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배당주인 유틸리티 섹터로 몰려갔죠. 그 덕분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엑셀유 주가가 52주 최고점인 47.8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위기 상황에서 방어주로서의 든든한 방패 역할에 톡톡히 해낸 거네요. 단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3월 20일에 엑셀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4.06%나 급락하면서 44.65달러로 주저앉았어요. 그것도 4,700만 주라는 엄청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요. 네, 시장에 큰 충격을 줬죠. 청취자 여러분, 유틸리티 ETF가 하루에 4% 빠졌다는 건요. 과장 조금 보태서 엉금엉금 걷던 거북이가 갑자기 절벽에서 전력질주로 뛰어내린 것과 같은 엄청난 이변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니, 전쟁이 나서 안전자산이라며 돈이 몰렸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패닉셀링을 한 건가요? 여기서 거시경제, 즉 매크로의 무서운 톱니바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매크로의 톱니바퀴요? 겉보기에는 모순 같지만 전쟁이라는 같은 원인에서 파생된 부메랑 효과를 맞은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40%나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뭐가 따라오죠? 모든 물건의 생산 단가와 운송비가 오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오히려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즉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유틸리티 회사들은 그 금리라는 단어에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수준이잖아요. 치명적이죠.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을 청취자님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유틸리티 사업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거대한 송전망을 하나 새로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 엄청 깨지겠네요.
네, 초기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돈을 회수하는 건 매달 청구되는 몇만 원짜리 전기요금을 통해 앞으로 30년, 4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죠. 아, 그러니까 거대한 집을 신용카드로 긁어서 사놓고 매달 월세 받아서 카드값 갚아나가는 구조랑 비슷한 거군요. 결국 엄청난 빚을 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본적 지출, 즉 케이펙스가 엄청나게 큰 산업이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은행 빚이나 회사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죠. 빚이 많으면 이자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였던 이자율이 물가 상승 때문에 갑자기 5%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전기요금 수익은 그대로인데 은행에 내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순이익을 말 그대로 갉아먹겠네요. 네,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악재죠. 게다가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당연히 국채금리도 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시장 변동성 위험을 감수하면서 XLU에서 2.4% 배당을 받을 바에요. 마음 편하게 이자율 4%, 5% 주는 무위험 국채를 사고 말지 하고 돈을 빼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흐름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쟁 발발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생겨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네, 유가가 40%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졌고 이게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부채가 많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네, 막대한 부채를 진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와 배당 매력 하락으로 인해 결국 주가 급락이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치명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와, 복잡해 보이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정말 소름 돋게 명확해지네요. 처음에는 전쟁의 수혜를 입는 방어주의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전쟁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져 버린 거군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렇게 성장성과 엄청난 변동성이 롤러코스터처럼 혼재된 2026년 3월의 시장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리포트는 구체적인 실전 투자 전략도 제시하고 있죠? 네,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죠.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나에게 맞는 무기를 고르는 일입니다. 유틸리티 ETF 투자를 결심했다면 엑셀료와 그 최대 경쟁 ETF인 뱅가드의 VPO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VTU용? 어떻게 다른가요? 수치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엑셀류는 지수 내 상위 30여 개의 대형주, 즉 업계의 체급 깡패들에게 자본을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덩치 큰 애들만 모아놨다? 네, 덩치가 크니까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뛰어나죠. 반면 VPU는 68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68개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그물을 훨씬 넓게 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는 0.09%로 엑셀류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 둘 다 싸군요. 전체의 리스크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더 넓은 분산 투자를 원한다면 VPU가 적합하다는 결론입니다. 취향 따라 고르면 되겠네요. 어떤 상품을 고르던 투자하기 전에 리스크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새겨둬야겠죠? 네,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첫째, 앞서 제가 딴지 걸었던 규제 당국의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기업 마진 압박. 둘째, 막대한 발전소 설비 투자, 즉 캐펙스로 인해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 네, 잘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셋째, 방금 우리가 깊게 파헤친 치명적인 이자율 상승.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청취자님이 XLU라는 아주 크고 튼튼한 우산을 샀어요. 우산이요? 평범하게 비가 내리는 주식시장의 폭락장에서는 이 우산이 우리를 너무나 잘 막아줍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 때는 자칫하다간 우산이 뒤집혀서 쫄딱 젖을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 우산 비유로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하셨네요. 거센 바람이 불 때 우산이 뒤집히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럼 바람이 잦아들 때를 기다렸다가 펼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현재 상황에서 추천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매수 후 장기 보유, 즉 바이앤 홀드입니다. 장기적인 AI 전력 수요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한 번에 몰당해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올해 초에 방어주 매력 부각으로 가격이 꽤 오른 상태고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리스크가 크죠? 따라서 44달러 아래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와 금리 압박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때를 노려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입니다. 분할 매수 밑줄 쫙 그어야겠네요. 비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를 이런 방어 자산으로 채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단기적인 뉴스의 노이즈 속에서 우리가 XLU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지표는 뭘까요?
그냥 전쟁 기사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나요? 전쟁 자체의 속보보다는 결국 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세 가지 핵심 지표의 흐름을 묶어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지표들이죠? 첫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움직임. 둘째, 발전의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 가격. 셋째, 거대 기술 기업들의 구체적인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입니다. 확실한 지표들이네요.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라는 거센 바람이 우산을 마구 흔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전력 수요라는 거대한 비구름이 유틸리티 기업들에게 끊임없는 수익의 단비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배당이 확실해서 그냥 계좌 한 구석에 묻어두던 전통적인 방어주가 이제는 과거의 지루한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AI 혁명과 지정학적 에너지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위에서 엑셀유는 방어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만 잘 견뎌낸다면 말이죠. 시장의 공포가 덮칠 때 가치를 발휘하는 든든한 방어적 특성, 그리고 인류의 다음 산업혁명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거대한 성장 모멘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섹터는 사실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도 흔치 않습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위기와 기회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2026년의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유틸리티 섹터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중심을 잡아주는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포트의 내용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요. 네, 어떤 화두인가요? 만약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져서 전력 수요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의 주인공이자 시장을 이끄는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혁신을 하고 싶어도 전기가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결국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들이 기술 혁신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병목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최고의 성장 주체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미래에는 우리가 흔히 나누는 지루한 가치주, 방어주와 고위험 성장주의 경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지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만약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정말 동네 전기회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첨단 기술 회사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혹은 지금 우편함에 꽂혀있는 그 뻔하고 지루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의 설계도처럼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의 치열한 심층 분석 시간이 청취자님의 투자와 세상을 보는 시야에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